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중간고사에 대비한 시험 범위의 요약 정리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내내 떠들어대다 보니까 조금 빠를 수 있어요. 페이지 나오면은 잽싸게 받아 적으시고요. 만약에 다 못 받아 적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네이버 카페 캠브리지 동아시아 사이트로 오시면 요것도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요. 나중에 천천히 베껴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먼저 무역 파트 보도록 합시다. 우리 무역 파트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신항로 개척 이전에 있었던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기존의 교역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신항로 개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신항로 개척 이후에 동아시아 무역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영향에 대해서 은유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각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는 한족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랑 동등하게 무역하는 거 이런 거 허용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직 자기 나라를 중화로 인정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담례만 받아가는 형태의 무역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의 무역들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무슨 정책? 해금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들어오는 배가 과연 우리에게 허락을 받은 조공을 바치러 오는 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명나라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게 너네는 들어와서 조공 바쳐도 돼 라고 하는 배를 타고 들어와서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도항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감합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명나라가 반쪽, 조공국이 반쪽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맞춰보면서 서로 확인하는 무역 증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 조공과 담례 형식 이외에는 명나라와 무역을 하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요, 중국과의 무역이 자국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중국과의 무역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리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합법적으로 물건을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물건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외구화 그리고 밀무역 이런 것들이 크게 성행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구와 밀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결국 16세기 중엽에 가게 되면은 이런 어떤 상인들의 요청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는 16세기 후반 상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케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겠다. 다만 어느 쪽으로만 동남아시아 방면으로만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이제 해금 정책을 일부 완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남아 지역에 많은 화교가 진출하게 되면서 화교 사회가 형성되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들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본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류큐였죠. 그죠? 자, 류큐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보통 이 명나라와 조공과 담례의 어떤 무역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아무리 명나라랑 친했던 조선이라고 할지라도 공식적으로는 3년에 한 번이었고 일본처럼 말 안 듣고 위험한 나라는 10년에 한 번 허용을 받았어요. 그죠? 그에 비해서 류큐의 경우는 어땠어요? 1년에 한 번으로 조공을 허용받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류큐의 경우에는 명나라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확보한 류큐는 그것을 이후에 일본 같은 나라한테 팔면서 명과 일본 사이를 잇는 중개무역으로 큰 번영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방면으로의 무역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굳이 류큐를 거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서 류큐의 중개무역이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다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 세워졌습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국 초에 해금령, 천계령 같은 것들을 내렸어요. 요거 강희제 때 있었던 일이었죠. 청나라 어떤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어요?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한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족들의 머릿속에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을 새롭게 지배하게 된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건국 초에는 중국 각지에서 반청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타이완에서 반청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른바 정씨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성공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바다 건너에서 반청운동하는 정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들이 식량과 무기를 구하는 길을 막을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바다 바깥으로 나가서 무역을 못하도록 하는 해금령을 다시 내리게 되었고, 혹시라도 정치 세력이 중국의 바다 가까이 와서 연해 지역에서 교역에는 약탈을 통해서 식량과 무기를 얻을 것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고 있는 주민을 전부 다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천계령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국 초에, 청나라 건국 초에는 중국의 무역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지만 정치 세력이 완전히 제압되고 난 이후에 굳이 천계령과 해금령을 유지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게 바로 해제가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는데, 특히 어디를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일본 나가사키에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일본은 은생산량이 많았고 나가사키는 중국과 가까운 항구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워낙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와서 일본에서 너무 많은 은을 사가게 되자 에도 막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요 무역량을 규제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가사키에 오는 이 청나라 상인들에게 입항 허가서를 써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패라고 하는 것이고, 한 번에 무역해 갈 수 있는 무역의 양을 정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은 유출량, 무역량을 제한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과 관련된 증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어떤 특징,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급된 것인지를 잘 기억해 두자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조선의 무역 보도록 합시다. 조선과 중국, 명나라, 청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역은 기본적으로 명나라, 청나라와는 조선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공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공을 바치러 갔던 사신을 따라가 상인의 역관에 의해서 일부 개인의 무역이 허용되면서 점차 사행 무역이 발달하게 되었다. 사신을 따라가는 역관이나 상인에 의한 사무역도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편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외구였어요. 어떻게 하면 외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가 일본과 관련된 조선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구를 막기 위해서 세종 때 외구의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토벌하는 한편 그들의 무역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부산포, 내이포, 연포라고 하는 남해안의 세 군데 항구를 열어주어서 그들과 교역을 허락해 주었으니 그게 바로 삼포의 개항, 삼포무역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포무역의 경우에는 임진왜란으로 잠시 단절되었다가 에도 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국교가 정상화되는 기후약조가 맺어지게 되면서 삼포의 무역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는 스시마 번의 경우에는 에도 막부로 하여금 조선과의 무역과 그리고 외교 문제를 위임받아서 대신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교과서에서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시간에 하는 요약 정리는 어디까지나 요약 정리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과 흐름을 중심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다가 본인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살을 더 붙여가시면서 좀 정리를 스스로 좀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에도 막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사실은 슈인장 무역이 있기는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일본이 생고쿠 시대가 통일되고 난 이후에 지방의 다이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다이묘들이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막부가 갖지 못한, 쇼군이 갖지 못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부의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세력들에게만 무역을 허락해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증서를 주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슈인장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에도 막부 초기까지 슈인장을 가진 무역선들에 의한 무역, 슈인장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죠? 슈인장 무역을 통해서 실제로 성장한 일부 다이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일본 사회에 큰 위기를 안겨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크리스트교의 확산이었어요. 그죠? 크리스트교의 경우에는 기존의 일본의 통치 체제를 뒷받침해 주었던 도교와 불교 같은 이러한 종교들과 충돌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도 막부의 신분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에도 막부에서는 크리스트교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죠? 그러자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규모의 반란, 시마바라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이묘의 성장과 크리스트교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외국과의 무역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였어요. 그죠? 네.
해금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다이묘의 성장과 크리스토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양을 통해서 나쁜 것만 들어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서양 세력들에게는 교역을 허락해 주게 되는데, 그래서 해금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일본과의 교역을 허락받은 유일한 국가는 어디였냐면 바로 네덜란드였어요. 그죠? 이들은 크리스트교를 포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압하는데 에도막부에게 기여를 하기도 하였기 때문이었죠. 다만 이 네덜란드라고 할지라도 100%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항구를 딱 한 군데만 열어줬어요. 어디? 나가사키 한 군데만 열어줬고, 나가사키 중에서도 인공섬 대지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한된 형태의 교역을 허용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혹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죠. 충분히 알아들을만 하죠. 그죠? 넘어갈게요. 가요. 네. 실학로 개척 보도록 합시다. 자,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동아시아의 비단 같은 것들을 직수입할 수 있는 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찾아서 떠났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을 건너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 오는 길을 찾았고요. 에스파냐의 경우에는 반대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서 태평양을 지나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 오는 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인 물라카와 베트남의 호이안, 중국 남부의 마카오를 거쳐서 일본 나가사키까지 가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이런 루트를 따라서 동아시아에 와서 무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중에서도 마카오의 경우에는 명나라로부터 포르투갈이 영구적인 거주권을 확보했던 무역의 거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길을 따라서 와서 일본한테 조총이라든지 명나라에서부터 산 비단 같은 것들을 팔고 일본산 은을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한편 에스파냐의 경우에는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동남아시아로 와서 동아시아와 교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에스파냐의 경우에는 아메리카 지역에 큰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은, 금 같은 것들을 채굴해내게 되죠. 자, 그리고 동아시아 교역에 필요한 은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서해안,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있는 항구인 아카풀코에서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을 모아다가 배에 실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 마닐라에 마련된 에스파냐의 무역의 기지로 가져오고, 거기에서 이 명나라나 청나라, 중국 상인들과 만나서 교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에스파냐 상인들이 타고 다녔던 거대한 선박, 무역과 군사 용도로 만들어진 거대한 선박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갈레온 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갈레온 선을 타고 다녔던 에스파냐 상인들의 무역을 일컬어 갈레온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 같은 것이 바로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은 에스파냐에 해당하는 설명을 고르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물라카, 호이안, 마카오, 나가사키 이런 걸 보면은 포르투갈이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보실 수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덜란드 보도록 합시다. 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원래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항로 개척으로 대박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거는 벤처기업이 대박 터뜨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이 대박을 터뜨리면 이후에 대기업이 와가지고 그 시장을 장악하는 것처럼 이후에 네덜란드 같은 강대국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에 포르투갈과의 전쟁을 통해서 점차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17세기에 가게 되면 동남아시아의 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면서 네덜란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타이완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거기에서 당시 비싸게 팔렸던 상품인 쌀이나 설탕 같은 것들을 재배해서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올리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중에 했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영국의 경우에는요, 국내의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카 식민지를 둘러싼 대립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다가 동아시아 무역에는 17세기 말 뒤늦게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18세기 가게 되면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7, 18, 19세기 특히 이제 18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 청나라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영국과 같은 서양 상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청나라의
때문에 이 영국과 같은 서양 상인들이 와서 교역을 하고자 하였을 때 어떻게 허락을 해줬느냐? 아무데나 가서 무역할 수 없다. 딱 한 군데. 어디? 광저우 딱 한 군데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광저우에 와서도 오직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인들 누구? 공행이라고 하는 상인을 통해서만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공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영국 상인들은 공행과 만나서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팔았는데 특히 영국에서 차 문화가 유행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차를 영국이 수입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영국이 무역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이 무역 적자를 극복해 나가려면은 영국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오직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만 물건을 팔 수 있다 보니까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그죠? 그래서 영국이 나중에 이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기 시작을 해요? 아편을 팔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이후에 아편 전쟁의 배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죠? 자, 실항로 개척 이후에 서양 상인들이 직접 동아시아에 진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신대륙 구황작물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밥 대신 먹을 수 있고 거칠고 험한 상황에서도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을 가지고 구황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들의 그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밥 대신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험한 땅에서 잘 자라다 보니까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었던 논밭 이외의 땅에서도 추가적으로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식량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인구 증가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서양의 문물들을 전파하기도 하였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혼여 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를 그려줬었고 서강계랑 그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본 같은 책들을 번역하면서 수학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기도 하였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뼈대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살들 많이 붙여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업 시간이 한 절반 정도 남은 거 맞죠? 오케이, 딱 적절하게 가고 있네요. 아, 거기는 이쪽이 안 보여가지고 패드에다가 놓고 보는 중이구나. 훌륭해요. 자, 봅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는 사실은 여기에 이 노트북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학생들이 동아시아에서 수업 시간이 되면 여기다가 미리 다운받아 놓은 다음에 책상에다 펴놓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필요한 사람들만 하는 모양이죠. 네, 아무튼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은유통의 활성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사역들이 동아시아에 진출하게 되면서 교역량이 확대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래에서 국제화폐로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바로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이 결국에는 나중에 전부 다 어디로 흘러들어갔어요?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살펴봅시다. 자, 명나라 때에는요,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의 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었냐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종류의 세금을 딱 두 개로 통합을 해요. 바로 지세와 정세였죠. 그리고 그것을 은으로 내게 하는 세금 제도의 개혁이 바로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세금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명나라 때 가게 되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은의 사용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새로운 세금들이 무지 많이 만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종류의 세금을 일일이 다 따로따로 걷는 게 내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여러 종류의 세금을 싹 다 통합해서 지세와 정세로 정리하고 사람들이 거래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은을 세금으로 걷게 된 게 바로 일조편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은이 중국의 명나라의 공식적인 화폐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청나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은을 세금으로 걷는 지정은제 같은 세금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요거는 뭐였냐면요, 청나라 때 가게 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토지세, 지세를 징수하는 게 불합리했기 때문에 아예 이 지세, 정세 부분을 정세를 걷는 게 불합리했지. 다시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땅을 갖지 못한 성인 남성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정세를 걷는 게 불합리했고 많은 탈세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지세만 은으로 거둔 게 바로 지정은제라고 하는 세금제도의 개혁이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은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세금 낼 때도 전부 다 은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은을 중심으로 한 화폐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은본위 경제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은을 돈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은 생산량이 자체 은 생산량이 많았나요? 많지 않았나요?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은값, 은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죠? 유럽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거의 2배 가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은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였기 때문에? 중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산된 은, 유럽에서 생산된 은, 아메리카에서 확보된 은 전부 다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왔더라? 중국으로 들어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의 가치가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조선의 경우에는요 은을 사용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나라였어요. 왜냐면은 상품화폐 경제가 그다지 발전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은을 화폐로 사용하기 때문에 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광산 개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은을 일부 확보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에 필요했던 은을 누구와의 무역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확보했더라.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된 은이 조선으로 거쳐서 중국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조선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은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한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고쿠 시대 때 다이묘들이 전쟁 비용의 마련 등의 목적에서 열심히 은광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광이 많이 개발된 일본에서 은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조선에서 새롭게 개발된 회치법, 이른바 연은 분리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중국에서 스스로 은광석을 녹여서 은을 추출해내는 회치법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기술이 조선의 연산군 때 개발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연은 분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의 장인들을 초빙을 해서 그 기술을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개방된 은광에서 이 연은 분리법이라는 기술이 적용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은이 생산이 되었고 일본은 은 생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주요 은 공급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신항로 개척에 이어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뒷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뭐였냐면은 17, 19세기의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공통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게 어떤 문화적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17, 19세기의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한 어떤 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상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또 도시가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상업과 교통의 발전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이후에 이전에는 서민이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서민들 가운데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서민들이 소비하는 문화,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러한 서민 문화의 발달과 같은 이러한 현상은 성리학으로 이해될 수 없었고 설명이 되지 않는 설명이었고 이러한 사회 변화를 성리학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리학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성리학 이외에 새로운 학문적 탐구를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4칸을 나눠놨는데 그 각각의 상황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국에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던 배경을 살펴보자면 경지 면적의 꾸준한 증가와 농업 기술이 담겨있는 농업 서적의 편찬과 보급, 그리고 신대륙에서 구황작물이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을 그 원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청나라 들어가게 되면서 특히 전쟁 같은 것들이 없게 되면서 오랫동안 평화가 이어지게 되면서 인구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만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경지 면적 증가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는
있는 땅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산간 변경지대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성남에서 에어쇼 있다더니 자, 그런데 애당초 산간이나 변경지역 같은 곳이 인구 밀도가 낮은 까닭은 뭡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곳들이라서 그래요. 그죠? 그런데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 얼마 있지도 않은 자원을 나눠야 돼. 그지?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네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어떤 저항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에서 마을이나 종족 상호 간의 무기를 가지고 벌이는 싸움인 개투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편 안 되겠다. 중국 내에는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화교의 진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선 후기 볼게요. 자,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는데 기여한 것은 뭐 정부에서 주도한 양전 사업 같은 거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이양법의 확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모내기를 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지을 수 있는 쌀의 생산량도 늘어나고 나아가서 벼와 보리라고 하는 두 개의 작물을 한꺼번에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에 대단히 큰 변화를, 큰 증가를 가져온 게 바로 이양법의 확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의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서 조선 후기에 점차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았던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같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개발이 덜 되어 있었던 이런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이러한 현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에도막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막부에서는요, 개간이나 간척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경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냐면은 무사들의 수입원이 바로 농경지였기 때문에 막부와 다이묘 그리고 무사들에 의해서 개간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심지어 산비탈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만든 계단식 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제한된 토지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는 노동 집약적 농업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일본에서도 연 1%의 인구 성장하는 인구 폭발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가파른 인구 증가의 속도를 보이게 되는데 19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 인구의 성장이 잠시 정체가 됩니다. 왜냐면은 다이묘의 수탈뿐만 아니라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덴메이 대기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잠시 인구 성장이 정체되다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중국, 한국, 일본의 인구 증가 그래프를 살펴보고 그래프만 보고도 이게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도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넘어갈게요. 네, 상업과 도시 교통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대운하, 창자강, 연안항로 등을 통한 수상교통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냐면요, 중국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은 바로 베이징이었는데 그 베이징에 살고 있는 많은 인구가 먹을 쌀은 주로 어디에서 생산이 되었냐면은 창장강 중하류에서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창장강 중하류에서 생산된 쌀이 대운하를 통해 창장강을 통해서 강남 지역으로 운반이 되고 강남 지역에서는 대운하나 연안항로를 통해서 베이징으로 운송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장강, 대운하, 연안항로 등을 통해서 많은 양의 쌀이 운송되다 보니 수상교통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고 수상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품의 수송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죠? 그러면서 수상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이 수상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수저우, 항커우, 양저우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강남의 대도시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였었죠. 그죠?
자, 한편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시진이 발달하게 됩니다. 시진이란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시진들 같은 경우에는 수로 물길로 연결이 되면서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따라 강남 전체를 도시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수도권에 여러 도시들이 전철과 고속도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던 것 같은 것처럼 중국의 강남 지역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변했다. 대단히 빠른 속도의 도시화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도시화 교통 등을 통해서 도시화 교통 시장 등을 통해서 북쪽에서는 산시상인, 남쪽에서는 휘저우상인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었죠. 자, 조선 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농업 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 먹고 남는 것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먹고 남는 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게 돼요. 그러면서 상업이 점차 발달해 나가게 되죠. 자,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세금 제도의 기억은 바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공납이라고 해서 토산물을 나라에 내야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농민들이 농사 짓다 말고 토산물을 구하러 뛰어다녀야 되고 그것을 나라에 직접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함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방납의 폐단 같은 이런 어떤 세금 제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 법이 바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민들로 하여금 토산물을 직접 구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쌀이나 면, 돈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었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나라에서 필요한 토산물들은 나라가 직접 구매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국가에 고용되어서 대신 사주는 상인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공인이라는 상인이었고, 그래서 공인이 한번 시장에 나타나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게 되는데 그 사들이는 양이 어떠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사는 사람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 후기의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주도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그러면서 지방시장인 장시가 전국의 1000여 곳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렇게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서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같은 큰 규모의 상인, 거상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교통의 편리함과 시장의 발달에 힘입어서 도시화가 진전이 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화가 진전이 이루어진 곳은 역시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였던 서울 한양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렇지만은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도시화의 경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들, 구매력이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살아야지 점차 시장이 발전해 나가는데 양반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땅이 있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컸던 한양, 평양, 개성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지역에서의 도시화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일본 보도록 합시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무사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를 실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의 숫자를 소수로 유지해서 그들의 특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자 하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무사와 섞이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병농 분리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사들의 경우에는 성 아래 마을, 해자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 아래 마을에 모여 살게 하고, 그리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성 밖에 농촌에 거주하게 하죠. 그죠? 여기에서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이 성 아래 마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조카마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조카마치 안에는 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공업자인 조은인들의 경우에도 조카마치 안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란 무엇이었느냐? 도시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병농 분리 정책에 따라 조카마치 안에 무사와 조민들을 모여 살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일본의 도시화에 또 하나 영향을 준 제도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일본의 통치 체제를 일컬어 에도 막부 시기의 통치 체제를 일컬어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에 막부와 쇼군이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누구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
다이묘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그 다이묘가 다스리는 땅을 가지고 번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다만 이 일본의 사회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막부와 쇼군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지방의 다이묘와 번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따라서 지방의 다이묘들이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부는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방의 다이묘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자신의 번과 에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국의 다이묘들이 전부 다 에도를 왕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에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교통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상업이 편리해지게 되고 상업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도시화가 진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빠른 속도의 도시화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에도, 도쿄, 에도가 도쿄잖아. 에도, 교토, 오사카 같은 곳들이 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고 상공을 발달하였던 나고야라든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곳들도 큰 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공을 발달하게 되면서 이 특정 지역 조카마치 안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상업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독점적 영업권을 막부나 아니면 다이묘를 통해서 얻어낸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가부 나카마라고 불렀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인 조합들을 나카마라고 불렀고 나카마가 주들 중에서도 막부와 다이묘로부터 독점적 영업권을 인정받은 이들을 가지고 가부 나카마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일본어에서 나카마는 그냥 동료라는 뜻이에요. 너네 동료가 되어라라고 할 때 그 동료가 나카마라고 표현을 하죠. 넘어갈게요. 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예전에는 서민이라고 불리는 피지배층들은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서민들 피지배층들 가운데에서도 여유를 갖게 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다소 향상된 그러한 서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민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바탕으로 삶을 즐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즐기는 서민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 17, 19세기 동아시아 공통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에는요 뭐 서유기라든지 수호지라든지 삼국지 연희 같은 이러한 대중소설들이 유행을 하였는데 특히 이런 대중소설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것은 청나라의 대중소설이었던 홍루몽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한편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중심으로 춤과 고개, 무술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합이 된 경극 같은 것들이 발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미술 분야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풍속화라든지 매년 정월 1월달에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바라는 내용을 담은 연화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학에서는 아무래도 서민들이 읽기 쉬운 한글 문학이 유행을 하였고요. 홍길동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작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주인공이었던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같은 이러한 판소리 공연이 유행을 했었고 양반들의 위선을 비판을 하는 탈춤, 봉산탈춤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술에서도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풍속화나 서민들의 어떤 소박한 소망을 담은 민화 같은 것들이 널리 유행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에도막부에서는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성장한 존인들이 주요 문화의 소비 계층이다 보니 이렇던 존인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요 소재로 된 문학 작품들이 유행을 하였었고요. 특히 그들의 어떤 연애상을 담은 이런 소설들이 널리 대중적으로 유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나가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거의 다 대부분 정리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공연에서는요 가부키가 대중연극이 유행을 했었죠. 그죠? 무대에서 춤과 노래, 연극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된 가부키 같은 것들이 에도막부 시기를 대표하는 공연 문화로 발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인형극인 블라크라든지 아니면 가면을 쓴 가면극인 노가쿠 같은 것들도 유행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술에서는요 판화가 유행했어요. 우키요에였죠. 왜냐? 판화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값이
쌓기 때문에 그죠?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미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판화, 우키요에가 유행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새로운 학문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성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는 성리학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성리학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또 의구심 속에서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들이 탐구되고 연구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는요 실용적인 학문, 경세치용의 학문이 발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서광계가 쓴 농업서적인 농정전서라든지 송응서라는 사람이 쓴 기술 담은 천공괴물이라든지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쓴 약초를 담은 본초 강목 같은 이런 실용적인 책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청나라 만주족들의 경우에는 한족들이 청나라를 만주족이라고 오랑캐라고 비하하는 내용들을 찾아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이른바 사상탄압, 문자의 옥과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팩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연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경우는 자신들이 오랑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졌었던 중국의 여러 어떤 서적들에 대한 대규모 편찬 사업이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강희제 때 강희자전이라든지 아니면 검륜제 때 사고 전서 같은 이런 책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이 중에 맞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증해내게 되면서 어떤 학문이 발달하게 되느냐?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돼요. 그죠? 이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학문, 그게 바로 고증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에서 진리를 구한다라는 뜻에서 실사구시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게 고증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증학에서는 비석이나 금속에 써여 있는 문자들이 실제로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내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던 게 바로 고증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다 보니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반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 말로 가게 되면서 다양한 대내외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되자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성향의 학문인 공량학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름이 공량학인 까닭은 춘추 공량전이라는 책을 정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량학이라고 하는 책이 캉유웨이, 양치차오 같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후에 변법 자각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시간을 나눠서 할 걸 그랬나? 아니에요. 끝낼 수 있어요. 조선 후기 가보도록 합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상하의 유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예법을 강조하게 되면서 예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인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바로 예속 논쟁이었죠. 그러면서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식으로 정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성리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죠. 오직 주희의 이론만이 정답이다라는 식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성리학의 교조화, 형식화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조선사회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조선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반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명나라 때 발전했던 양명학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정제두 같은 학자가 나타나기도 하였었고요. 또한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서양 상인들, 서양의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서양의 학문이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서학 같은 것들이 발달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성리학이 현실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반 도움이 안 되자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농학파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공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북학파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에서 실학 연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조선 후기에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보도록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도요, 이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 주자학의 경우에는 무사 중심의 지배 질서, 주종 관계를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에도막부는 주자학, 성리학을 관학, 나라에서 밀어주는 학문으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에도막부의 이러한 사회 변화를 성리학이 설명하지 못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점차 일본 내에서도 나카의 도주 같은 사람이 성리학을 비판하였던 양명학 같은 것들을 연구하였고, 이런 것들은 이후에 에도막부의 어떤 불만을 가지면서 사회 현실의 계획을 추구했던 무사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리학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성리학 이전에 공자 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고학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었고요. 아니야, 중국의 고전이 아니라 일본의 고전에서 정답을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고전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는 국학 같은 것들이 연구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게 되는데 대일본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온 난학 같은 것들이 발전하기도 하였어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뵈서 볼게요.